후성 유전학적인 나이. 지구촌 어떤 독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선생님, 그 말은 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맞다. 어찌 보면은 테라노스의 CEO였던 엘리자베스 홈즈가 내놓은 약속과 비슷하다. 손가락 한번 찔러서 피 한 방울만 보내준다면 유리 없는 수준으로 엄청난 양의 건강제물을 주고 했다는 말이다. 불행히도 그 약속은 실제 과학이 아니라 희망을 토대로 삼은 거짓에 된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존 캐르 배드 블러드 상세히 묘사해 있다. 홈스의 꿈은 거짓말에 토대로 둔 것이 드러났지만은 그 개념 자체는 사람들이 의뢰 짐작하는 것은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다. 홈스는 그저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을 뿐이다. 노화 열쇠는 DNA 메틸화라는 것의 측정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메틸화는 생물학적인 노화라는 렌즈를 통해서 들여봐야 한다. DNA 메틸화는 후성 유전학적인 변형의 한 예다. 앞에서 후성 유전은 유전체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특정 부위가 쓰일지 말지 조절하는 화학적인 변형이라고 말했다. 이 이른바 CPG는 유전체 전체에 퍼져 있다. 노화가 DNA 메틸화 양상에 심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처음 발견되었다. 연구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아후자는 다른 연구들과 함께 대부분의 정상 조직과 암 조직을 구분하는 듯이 보였던 DNA 메틸화 양상이 정상 조직의 노화 시 관찰되는 변화와 놀라울지 많지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은 DNA 메틸화의 또 노화 관련 변화가 나이 먹을수록 암에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조직은 DNA 메틸화를 변화를 더 겪으면서 더 암세포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되고 그 결과 암에 걸리기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런 발견은 획기적이긴 했지만 DNA 메틸화를 소재로 한 신체의 나이 척도가 개발된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난 뒤였다. 2011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연구진은 나중에 후성 유전학적의 시계라고 알려지게 될 유형의 척도를 처음 발표했다. UCLA 인간 유전학과와 소아과 비뇨기과 교수인 에릭 빌런이 이끈 연구진은 원래 불일치 쌍둥이의 성적 지향성과 관련된 후성 유전학적인 인자를 침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성적인 지향성과 관련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도 아후자를 비롯한 이들이 오래전에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발견을 했다. 노화가 개인의 DNA 메틸화 수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발견 이후에 연구 목적이 바뀌었고 연구진은 오로지 침의 DNA 메틸화 양상을 토대로 나이 예측이 가능한 척도를 개발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 시도는 성공했다. 새 척도는 5년 남짓 실현은 중앙값 오차 범위에서 나이를 예측했다. 즉 표면 집단 중에서 50%의 실제 나이를 오차 범위 5년으로 예측했다는 뜻이다. 1년 반이 지난 2013년 1월 서던 캘리포니아의 다른 연구진이 또 다른 DNA 메틸화 연령 예측 지표를 개발했다. 이번에는 혈액을 이용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여기서 해넘 시계로 알려지게 될 이 세 시계는 원래 시계보다도 오류율이 조금 낮았다. 게다가 연구진은 자신들의 노화 예측 지표가 해넘 시계가 발표될 그 무렵에 첫 시계를 발표한 UCLA 연구 한 명은 향후에 노화 분열을 받고 놓을 또 다른 시계를 연구 중이었다. 처음의 시계를 발표한 뒤에 스티브 호바스는 다른 모든 연구를 제쳐두고 오래전 나이에 따른 DNA 메틸화 변화만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몇 달에 걸쳐서 호바스는 모을 수 있는 DNA 메틸화 자료를 모조리 모았고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51개 조직과 세포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표본 집단에는 데이터 태아부터 100세를 넘은 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이의 사람이 포함되었다. UCSD 연구진이 해넘 시계를 개발할 때 쓴 것과 거의 같은 기법을 써서 호바스는 거의 모든 인체 조직과 세포 유형들에서 나이를 극도로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DNA 메틸화 연령 예측 지표를 개발했다. 호바스 시계라고 불렸고 신체 나이 추정값과
동의어가 되었다. 이렇게 연구가 계속되었다라는 거네요. 나를 계속 성가시게 한 또 한 가지는 내가 후성 유전학적 시계를 다루는 발표를 할 때마다 의례적인 되는 다음의 질문이었다. X나 Y, Z 방법을 쓴다면 누군가 나이를 더 정확히 예측하는 지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을 갖는 문제점은 우리에게 숫자 나이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는지 묻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연구의 목표가 신체 나이를 알아내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어떤 집단을 살펴보든지 간에 이 두 수는 결코 완벽한 상관관계를 수는 없었다. 더 빨리 늙고 또 느리게 늙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신체 나이가 숫자 나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그것은 개인별 노화 속도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된다. 또 이미 알고 있는 연령값을 내놓을 값비싼 생물학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도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대신에 그들이 묻는 질문은 사실 이러했어야 했다. 달력상으로 같은 나이인 사람들의 진정한 노화 속도 차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측정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에서 시간을 동일한 듯이 보이는 그부와 알아볼 수 없을 만치 변한 그부의 차이를 빚어내는 생물학적인 과정은 무엇일까? 해결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숫자 나이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변이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초정 오차가 아닌 진정한 생물학적인 정보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측된 나이와 서류에 적힌 나이의 불일치는 개인의 향후의 건강과 웰빙에 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나는 아마도 우리가 실제로 여쭤보고 싶어하는 것이 출생한 이래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출생과 사망이라는 양쪽 끝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의 상대적인 비율임을 깨닫게 되었다. 2장에서 10km 경주 트랙을 떠올려보자. 1시간 뒤에 사람의 트랙이 어디 있는지 살펴본다면 나는 전체 거리에서 그들이 뛴 거리의 비율을 알고 싶을 것이다. 결승선을 넘었을까? 절반만 왔을까? 이 점을 알면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를 감을 잡게 될 것이다. 노아에도 같은 말이 적용된다. 50년 뒤에 사람들을 본다면 이미 인생의 4분의 3을 살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절반을 못 산 이들도 있을 것이다. 내가 DNA 메테리얼을 써서 개발하고 싶어한 척도가 바로 그것이다. 스티브 호바스 밑에서 박사 후 연구원 생활을 하던 마지막 해에 나는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일에 몰두했다. 돌이켜보면 이때가 내 삶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 중에 하나였다고 말해야겠다. 한편으로 나는 한 살배기 아기와 암말기인 부친을 돌보느라 계속 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아무도 박사 후 연구원 본국으로 살고 있었기에 로스앤젤레스의 같은 생활비가 비싼 도시에서 딸을 봐줄 보험을 반일 단위로만 고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는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약 10분 거리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방이나 문 밖에 앉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곤 했다. 아버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 할 때도 있었지만은 대개는 꾸벅꾸벅 졸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다. 그냥 딸이 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셨다. 때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가인 요요마의 음악도 함께했다. 나는 지금도 이럴 때 그의 음악을 듣곤 한다. 눈앞에서 아버지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예측할 척도를 개발하려고 애쓰면서 데이터에 눈을 쳐박고 있었다니 돌이켜보면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질병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데이터 과학자에게는 그런 개념들이 초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가면서 직접 접할 때는 모두 스쳐지는 것이 된다. 나는 정오쯤에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딸을 데리러 집을 나서곤 했다. 집에 와서는 남편과 곁으로 아이를 돌보면서 각자 연구를 계속했다. 2017년 여름까지 그런 일과가 이어졌다. 나는 마침내 연구를 끝냈고 얼마 뒤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내가 예일대학교 자리를 얻었기에 이사했다. 2달 뒤에 어리는 숫자 나이가 아니라 건강수명과 수명을 예측하도록 훈련시킨 새로운 후성 유전학적인 시기를 다룬 논문 학술지에 제출했다. 우리는 이 세 시기가 이전에 개발된 숫자 나이 시기들보다 수많은 건강 결과를 훨씬 더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남은 수명과 강한 건강성을 보여주었다. 개인의 몸에 축적되는 질병의 수도 추적했다. 개인의 신체적인 인지적인 기능 차이도 반영했다. 일찍 폐경을 겪는 여성은 나이가 더 많이 나왔다. 또 이 시기에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서 노화가 가속된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노화 관련 염증 과정들의 진행 양상도 포착했다. 100세에 넘게 장수하는 이들의 자녀들에게서는 감속이 일어난다는 것도 시사했다. 그리고 HIV, 파킨슨, 알츠하이머, 유방암 환자는 나이가 더 많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가장 놀랍게 여긴 것은 우리가 혈액의 DNA 메탈라를 살펴봄으로써 일반한 노화 척도를 간파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니라 바로 그 척도를 써서 개별 조직들의 노화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예로 우리는 스티브 호바스 원리 다조직 시계를 개발했을 때 썼던 데이터를 정의해서 세 시계가 그 51가지 조직과 세부 나이를 다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가장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점, 침 몇 방울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침 몇 방울로 침에서 나오는 침을 통해서도 그 침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와 안 나온다는 거와 또 다른 차이가 있겠네요. 후성유전학적인 시기의 현실 세계의 적용. 침에서 노화의 생활지표를 포착할 수 있게 되자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렸다. 정확하면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 척도로서 개인의 가정에서 편하게 쉽게 시를 제자에서 실험실로 보내어서 검사를 맡길 수 있는 비침습적인 검사법으로 노화를 추적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당시 내가 몰랐던 점은 이를 실현할 생각을 품은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2018년 10월에 나는 일리지엄 헬스라는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 더 마크 모리스에게서 전자우편을 받았다. 그 기업은 2014년에 에리 마코털리 CEO 엘미네너 미트의 과학자이자 저명한 노화 연구자 고아렌테와 함께 설립했다. 그들은 1990년대 말에 고아렌테 연구실에서 한 발견을 응용한다는 목표를 갖고 창업했는데 고아렌테는 효모를 연구하다가 SIR2라는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활성을 띠게 하면 수명을 대폭 연장시키는 유전자였다. 그런데 나중에 연구자는 이 혜택이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큐누클레오타이드의 가용성에 토대를 둔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NAD가 없다면 SIR2의 활성을 증가시켜도 수명에 별 영향이 없었다. 그 뒤로 SIR2와 유사한 단백질들이 더 발견되어서 지금은 서투인이라는 단백질 집단을 이루고 있다. 서투인, 그러니까 시르토인, 각각의 서투인, 사람의 몸에 7가지가 있는데 생물학적인 역할을 다르지만 각자 맡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은 NAD의 이용 가능성에 달려있다. 문제는 혈액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의 NAD 수치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적으로 낮아진다는 결과를 후속 연구들이 내놓기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투인의 중요한 기능도 나이를 먹으면서 감퇴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래서 고아렌테를 비롯한 노화 연구자들은 NAD 증진제를 찾는 일에 나섰다. 즉 NAD 수치를 높임으로써 노화에서 반대하는 서투인 활성 감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자였다. 일리지엄 헬스의 주력 제품은 베이시스라는 건강보조제였는데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와 프레론스빌벤이라는 두 핵심 성분을 특허받은 방식으로 배합한 것이었다. 이 칵테일은 생집 원한이라 더 최근에는 사람에게서도 NAD 수치를 높인다는 것이 드러났다.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첫 단계의 성과이긴 하지만 NAD 증가가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했다. 최근까지 노화와 장수 분야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때의 주된 문제점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노화 과정을 늦춘다고 믿는 새로운 요법을 내놓은 과학자라고 상상해보자. 독자는 건강한 중년의 사람들을 실험 참가자로 모집하기로 한다. 그런데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장애물과 마주친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 그 요법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연구 대상이 생기라면 아마 수명을 증거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중년의 사람이라면 아마 결과를 얻기까지 3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질병은 어떨까? 질병을 증거로 삼는다면 노화의 질병을 똑같이 다루어야 할까? 기본적으로 모든 질병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봐야 할까? 노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이 축적된다고 봐야 할까? 죽음 원인을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문들을 살펴보는데도 수십 년은 걸릴 수 있다. 자기 후보의 혜택이 다소 직접적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더 상승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요법을 쓰기에 앞서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영구기간 내내 계속 추정할 수 있는 노화의 추정값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신체 나이 추정값이 등장한다. 2015년 10월에 마크 모리스가 내게 전자우편을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한 달 뒤에 나는 예일대학교에서 맨해튼의 일리지엄 헬스 본사로 가서 에릭 댄 레니를 만나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일리지엄 헬스는 탄탄한 과학의 기반을 둔 회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베이스가 사람의 노화를 늦춘다는 것을 보여줄 임상 증거를 제시하고 싶어 했다. DNA 매트라는 내가 만든 척도를 넘어서 약간의 시를 써서 건강과 노화에 관한 엄청나게 많은 개인의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은 윌리엄 헬스와 내가 DNA 매트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직접 겨냥한 신체나이 검사를 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런 검사가 개인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그때까지 이런 척도를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다 실험 참가자 수천 명을 표본 조사로 하는 방식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 조사할 때에는 측정 시의 무작위 오류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개인의 신체 나이를 조사하고자 한다면 나는 그 문제를 가능한 한 정확히 규명하고 싶었다. 그 결과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더욱 그러했다. 일리지엄 헬스에 다녀온 직후에 나는 내 후성 유전학적인 나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할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다. 한 사람에게서 채취한 하나의 시료를 둘로 나누어서 DNA 메트라 변화를 파악한 뒤에 알고리즘에 인해가자 신체의 나이 추정값이 5년 더 나가서 7년까지도 차이가 나곤 했다. 게다가 이 오류는 지극히 무작위적으로 여겨져서 각 시를 3번씩 측정하지 않는 한 없애기가 불가능해 보였다. 한 번만 검사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고 2번 검사라면 두 후성 유전학적 나이 측정값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알아내기가 불가능할 것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자신의 노화 수준을 알고 건강을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을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장애물이었을 뿐 아니라 이런 척도를 임상시험에 쓰는 쪽으로도 문제를 일으켰다. 시료 하나로 신체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의 과학적인 혜택 중에 하나는 사망과 질병 같은 장기적인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약물 후보 물질을 몇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지켜보아야 할 필요 없이 해당 물질이 노화를 늦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고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런 검사법에 오류 많으면 7년까지 그래서 오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요법이 제공하는 효과만큼 크다면 요법이 실제로 노화를 늦추는지 그리고 늦추면 얼마나 늦추는지를 판단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자 나는 내 후성 유전학적인 나이 척도만 아니라 모든 후성 유전학적인 나이 척도들에서 이런 불일치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사실을 새롭게 깨닫자 내가 현실해온 과학이 연구실을 벗어나서 현실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노화 과정을 늦추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한편으로 나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몇 달 동안 나는 연구실의 생물정보학 연구자들과 함께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했다. 번드르한 통계 기법을 써서 데이터에서 어느 추정값이 오류가 있는지를 예측하려는 시도부터 후성 유전학적인 나이를 개선하기에 앞서 데이터에서 지나친 잡음을 줄이려는 시도까지 다양했다. 이런 시도들은 모두 두 시로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기는 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신체 나이 추정값을 단단히 지탱할 수 있을 만치 정확하다는 확신은 여전히 들지 않았다.
2019년 여름 어느 날 아침 일찍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문득 해답이 떠올랐다. 그것은 유전학적인 시계의 가장 놀라운 점 하나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DNA에 일어나는 대규모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즉 단지 몇몇 특정한 유전자가 며칠 후에 일어나는 변화물을 포착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당시까지 나온 시계들은 유전체의 특정한 부위의 메티라 변화를 토대로 삼고 있었다. 나는 각 부위의 메티라 추정이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으므로 이런 변화들을 더해서 얻은 값에도 많은 잡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임을 깨달았다. 나는 일어나는 일에 대변하는 소수의 CPG를 고르는 대신에 유전체 전체에 걸친 더 전반적인 패턴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모든 부위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떨까? 이 개념이 떠오르자마자 나는 곧바로 걸음을 멈춘 뒤에 정확히 어떤 단계를 거쳐서 혈제에서 그 뒤로 여러 달 걸쳐서 나는 엘리지엄 헬스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법을 검사했는데 8명에게 몇 주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되었는데 인덱스 2019년 가을에 인덱스는 상품으로 정식 출시되었다. 사용자는 집에서 자기 춤을 채취해서 분석 기간을 보낸 뒤에 자신의 생물학적인 노화 과정을 알려주는 결과를 받는다. 나는 우리가 개발한 척도가 매우 자랑스럽지만은 일리지엄 헬스의 제품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도 어느 정도 얻었음을 인정하고 싶다. 현재 나는 일리지엄 헬스에서 생물 정보학 자문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DNA 메티라 기반 건강 척도를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경제적 이득을 얻겠지만 인덱스 같은 척도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내 주된 동기는 이 기술에는 사람들을 돕는 힘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과학적인 발견을 잘 활용하여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살게끔 돕고 싶다. 2019년 11월 인덱스를 출시한 뒤로 우리는 개인의 노화 영상을 더욱 상세히 제공할 새로움에서 더 나은 척도와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계속 열심히 연구해왔다. 우리는 아직 이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전망, 만약 이루어진다면 질병 예방과 개인 맞춤 건강과 노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는 전망을 실현시키는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을 뿐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네요.